서방님, 어찌 여기에 살아 계십니까? 복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해 전 뒤집힌 배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진 남편. 시신도 건지지 못했던 그 남편의 얼굴이 대감댁 사랑채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안주인은 복순의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이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도대체 안주인은 왜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복순의 남편은 정말 사고로 죽은 것일까요? 이 대감댁에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는 5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어느 강가 마을에 석주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 23, 얼굴은 반반하고 어깨는 넓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배 한 척뿐이었지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기억이라고는 장터 바닥에서 곤줄인 배를 움켜쥐고 울던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석주에게 하나뿐인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이웃 마을 농가의 막내딸이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15세 석주에게 시집을 왔지요. 홀레라 해봐야 동네 어른 한 분 앞에서 절 한 번 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복순이는 웃었습니다. 석주가 강에서 돌아올 때마다 부둣가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저녁이면 허름한 부엌에서 보리밥을 지으며 콧노래를 불렀지요. 석주는 날마다 새벽같이 배를 띄웠습니다.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고 한 번에 받는 삭이 고작 엽전 2원이 피었지만 그래도 둘이 먹고 살기에는 빠듯하게나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순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 그해 봄이었습니다. 석주는 그날부터 뱃삭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지요. 아이에게 입힐 베네쩌고리 천을 사야 했고 미역도 넉넉히 사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배를 띄웠습니다. 강물이 불어도 물살이 거세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지요. 사흘째 비가 그치지 않았고 강물은 누런 흙탕물이 되어 콸콸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배를 띄우지 말라고, 물살이 너무 세다고. 그런데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급한 손님이 있다는 전갈이 왔기 때문이었지요. 삭도 평소보다 곱으로 쳐준다 했습니다. 복순이 석주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뱃속 아이가 자꾸 발길질을 한다고. 석주는 복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지요. 금방 다녀올게. 오늘 사기면 미역 10다발은 사겠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석주의 배가 강 한가운데를 지날 때였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통나무가 배전을 들이받았지요. 쾅 하는 소리가 강 양쪽 마을까지 울렸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석주를 삼켰습니다. 강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물살이 어찌나 세던지 사람 하나가 빠져든 자리에 소용돌이만 두어 바퀴 돌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흘을 찾고 닷새를 찾고 열흘을 찾았지만 강물은 석주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몸을 가누기도 힘든 복순이에게 동네 안악이 달려와 울먹이며 전했지요. 복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눈이 허옇게 뒤집히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하필이면 그 충격의 산기가 왔습니다. 산파가 달려왔을 때 복순이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이를 악물고 있었지요. 밤새 비명 소리가 초가지붕을 뚫고 나갔습니다. 새벽녘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쌍둥이 사내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이지요. 산파가 아이를 안겨주었지만 복순이의 눈에서는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강물 속에 있고 아이 둘은 따뜻하게 제 품 안에서 울고 있으니 이것이 복인지 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복순이는 그 아이들에게 길동이, 길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길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제 팔자는 이 모양이니 너희만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 마음을 이름 석자에 꾹꾹 눌러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해가 흘렀습니다. 복순이는 강가 마을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살림은 쪼들렸지요. 아이들은 쑥쑥 자라는데 먹을 것은 늘 모자랐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한 숟갈이면 한 끼였고 겨울이 오면 세 식구가 이불 한 채에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한양 대감댁에서 참모를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삭도 넉넉하고 아이까지 데려가도 된다 했습니다. 복순이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한양이라니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이와 길복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고민할 것이 없었지요. 복순이는 쌍둥이의 손을 하나씩 잡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감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대문만 해도 복순이네 초가집보다 컸습니다. 마당에는 하인이 수십 명이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향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복순이는 길동이와 길복이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부엌에서 물을 길어 오다 사랑채 앞마당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남색 도포에 갓을 쓴 당당한 체구. 그 사내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의 손에서 물동이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만 복순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코, 그 입. 5해 전 누런 강물 속으로 사라진 석주의 얼굴이 그대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순이의 2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몸이 앞으로 쏠리더니 그대로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숨이 막혀 한마디도 뱉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소란에 고개를 돌려 복순이를 한번 흘끗 보더니 아무 표정 없이 사랑채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사내에게 복수는 부엌에서 일하는 이름 모를 참모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복순이는 알았습니다. 저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나던 얼굴, 강물 위에서 마지막으로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서 저기 서 있단 말입니까? 복순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깔아놓은 거적 위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지요. 길동이와 길복이는 양쪽 옆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는데
복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짙은 남색 도포, 갓 아래로 보이던 이마, 그 눈, 그 코, 그 입. 석주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석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석주는 죽었습니다. 5해 전 복순이가 두 눈으로 배가 뒤집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강가 사람 10댓명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뒤집혔고 석주가 물에 빠졌고 떠오르지 않았다고. 열흘을 찾아도 시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석주일 리가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남편을 잊지 못해 눈이 헛것을 본 것이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그런데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눈매가 같고 코가 같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같았습니다. 석주가 웃을 때면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는데 아까 그 대감이 하인에게 고개를 돌릴 때 입가에 스친 그 선이 똑같았습니다. 복순이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뛰었지요. 무섭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미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새벽 복순이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를 멈출 수가 없었지요. 여기서 쫓겨나면 아이들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가 대감 얼굴을 보고 쓰러졌다는 소문이 하인들 사이에 쫙 퍼진 것이었습니다. 새로 온 찬모가 대감 어르신 얼굴을 보고 기절했대. 왜? 대감 어르신이 그리 무섭던가? 아니, 기절하기 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귀신을 본 사람 같았다더라. 이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갔겠습니까? 안채였습니다. 안주인 민 씨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민 씨는 술을 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늘을 든 채 가만히 눈을 가늘게 떴지요. 찬모가 대감 얼굴을 보고 쓰러졌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 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혼인 전이었습니다. 민 씨의 친정아버지 민판관은 딸을 들여보내기 전에 사돈들 집안을 낱낱이 뒤졌습니다. 대감댁의 재산은 탐이 났지만 혹시라도 집안에 흠이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대감 권 씨의 어린 시절 기록이 없었습니다. 족보에는 분명 적자로 올라 있는데 태어났다는 마을에서는 아무도 권 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판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돈을 풀고 사람을 풀고 옛 하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지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에 닿았습니다. 대감 권 씨는 양반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골 장터에서 떠돌던 고아였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던 권 씨 가문에서 장터를 떠돌던 사내 아이를 몰래 데려다 아들로 올린 것이었지요. 민판관은 고민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딸을 보내도 되는 것인가? 하지만 대감댁의 재산이 워낙 어마어마했습니다. 논이 수백 마지기에 한양에만 기와집이 세 채였지요. 결국 민판관은 눈을 딱 감고 혼인을 밀어붙였습니다. 대신 이 비밀을 카드로 쥐었습니다. 민 씨는 혼인 후 이 비밀을 친정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지요. 겉으로는 현숙한 안주인이었습니다. 대감에게 늘 공손했고 하인들에게도 다정했으며 동네 잔치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안채의 문이 닫히면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돈은 민 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하인의 출입도 민 씨가 정했습니다. 대감이 무슨 일을 하든 민 씨의 귀에 먼저 들어갔고 민 씨가 고개를 끄덕여야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대감은 그저 온화한 성품에 아내를 믿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민판관의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고아를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파고들다 보니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더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장터에서 데려온 아이 옆에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쌍둥이였습니다. 권씨 가문에서는 아이 하나만 데려갔고 나머지 하나는 장터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민판관은 그 남겨진 아이의 행방까지 추적했습니다. 장터를 떠돌다 어느 강가 마을에 흘러들어가 뱃사공이 되었다는 것까지 알아냈지요. 석주였습니다. 대감 권씨의 쌍둥이 동생이 바로 석주였던 것입니다. 민판관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대감의 출생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장터 고아의 사돈이 되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그래서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석주가 뱃사공으로 일하던 강가 마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비 오는 날 급한 손님이 있다며 석주를 불러냈습니다. 삭슬고부로 쳐준다는 말에 석주는 배를 띄웠지요. 상류에서 통나무가 떠내려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석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 형이 대감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내와 뱃속 쌍둥이를 두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모가 대감 얼굴을 보고 쓰러졌다는 소문이 보통 소문으로 들릴 리가 없었지요. 민 씨는 즉시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 참모년이 어디서 왔는지, 남편이 누구였는지 낱낱이 알아와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돌아왔지요. 경상도 강가마을 출신. 남편은 뱃사공이었으나 5해 전 배가 뒤집혀 사망. 쌍둥이 아들 둘을 홀로 키우다 한양으로 올라옴. 남편의 이름은 석주. 민 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술을 놓던 비단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석주의 아내였습니다. 자신이 죽게 만든 그 사내의 아내가 하필이면 어찌하여 이 집 부엌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독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자가 진실을 알게 되면 끝이었습니다. 대감의 출생이 드러나고 석주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민 씨 자신은 물론이고 친정아버지까지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 씨는 복순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엌 밖 출입을 막았습니다. 찬모는 부엌에서만 일하면 된다. 마당에 나올 필요 없다. 다른 하인과 말을 섞는 것도 금했습니다. 쓸데없이 수다 떠는 년은 당장 내쫓는다. 복순이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저 안주인의 성미가 까다로운가 보다 싶어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 여자가 대감과 마주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대감의 과거를 캐무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루빨리 쫓겨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복순이는 까닭도 모른 채 부엌 안에 갇히다시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길동이와 길보기를 끌어안고
죽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석주야, 내가 미친 것일까? 저 대감 어르신이 당신과 왜 그리 닮은 것일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는 없는데 내 눈이 왜 자꾸 당신을 보는 것일까? 길동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복순이의 저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길복이는 코를 벌름벌름 거리며 엄마 품에 더 파고들었지요. 복순이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복순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안주인 민 씨의 행패가 시작된 것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복순이가 지은 밥의 트집을 잡았지요. 이것이 밥이냐, 돼지 먹이냐. 밥상을 통째로 엎었습니다. 쌀알이 마루 위에 흩어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복순이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쌀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다음 날은 반찬이 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국이 미지근하다 했습니다. 그다음 날은 숟가락이 놓인 방향이 틀렸다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트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순이가 지은 밥은 다른 하인들이 먹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오히려 손이 야무지다며 칭찬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복순이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쫓겨나면 끝이었습니다. 길동이와 길보기를 데리고 다시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 씨의 행패는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아침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밥그릇에 모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보리밥 위에 모래를 한 줌 쏟아부은 것이었지요. 누가 그랬는지는 뻔했습니다. 민 씨의 몸종이 슬그머니 부엌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으니까요. 복순이는 그 밥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래알이 보리알 사이에 박혀 반짝였지요. 복순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모래가 섞인 그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드득 이 사이에서 모래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삼켰습니다. 다른 밥은 없었고 굶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한겨울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같이 민 씨의 몸종이 와서 빨래 보따리를 던졌습니다. 안채 식구들의 빨래가 한 짐이었지요. 마님께서 오늘 안으로 다 말려놓으라 하셨다. 복순이는 빨래를 안고 게울로 나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집신은 닳아서 바닥이 뚫렸는데 새 집신을 살 엽전이 없었지요. 개울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주먹으로 얼음을 깨고 빨래를 담갔습니다. 손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퉁퉁 부풀어 구부리기가 힘들었지만 빨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래를 짜는데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갈라진 손등 사이로 핏물이 빨랫물에 섞여 연분홍빛으로 번졌지요. 복순이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하늘이 뿌옇게 흐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으로 돌아온 복순이의 손은 퉁퉁 붓고 갈라져서 제 손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길동이와 길보기가 달려왔습니다. 길동이가 복순이의 손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무이, 손이 왜 이래? 작은 손으로 복순이의 갈라진 손등을 조심조심 감쌌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녹여주려는 것이었지요. 길보기는 어디선가 헝겊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있던 걸 주워 온 것이었지요. 그 작은 손으로 어설프게 복순이의 손을 감싸
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무이, 아프지 마. 내가 낫게 해줄게.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복순이의 가슴에 안겼지요. 어무이, 울지 마. 길동이가 복순이의 볼에 제 볼을 비볐습니다. 울면 안 돼, 어무이. 길복이가 복순이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닦아 주었습니다. 복순이는 두 아이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두 손을 잡아주는 이 작은 온기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감댁에서는 복순이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감 권 씨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처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을 지나가는데 저만치에서 아이 둘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길동이와 길복이었지요. 둘이 서로 쫓고 쫓기며 까르르 웃고 있었는데 대감은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이야 흔한 일인데 왜 저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인지. 대감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별것 아니다.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며칠 뒤였습니다. 대감이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 건너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동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까진 것이었지요. 길복이가 형 곁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형이 아프니까 동생도 같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책을 내려놓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어릴 적 장면이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안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지요. 누군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울면 그 아이도 울었고, 자기가 손을 뻗으면 그 아이도 손을 뻗었습니다. 대감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 기억은 대체 뭐란 말인가? 늘 꿈이라고 넘겼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끔 떠오르곤 했지만 꿈과 현실의 경계를 알 수 없어 그냥 묻어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 아이들을 보니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아 우는 두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 그 흐릿한 장면과 겹쳤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마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책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강렬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대감이 사랑채로 들어가려는데 마당 구석에서 길동이와 길복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 싶어 다가가 보니 두 아이가 나뭇가지로 땅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지요. 길동이가 그린 것은 배였습니다. 강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길복이가 그 옆에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게 아버지야. 대감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아이가 고개를 들어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다랗고 까만 눈동자 내 개가 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둥근 얼굴, 통통한 볼, 반짝이는 눈. 대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머릿속 흐릿한 기억 속에서
옆에 앉아 울던 그 아이의 얼굴. 지금 눈앞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의 얼굴이 그 기억 속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대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그 장면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옆에 똑같이 생긴 아이가 정말로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쥐었지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내 옆에 있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대감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른 채 민 씨는 한 발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시와 괴롭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복순이가 생각보다 질겼기 때문이지요. 밥에 모래를 넣어도 참고, 맨발에 빨래를 시켜도 참고 트집을 잡아도, 소리를 질러도, 잠을 못 자게 해도 이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민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곱게 쫓아내려 했더니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했지요. 민 씨는 자신의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자개가 박힌 고급 은장도였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값이 상당했지요. 민 씨는 그 은장도를 몸종에게 건넸습니다. 복순이 년이 자는 곳에 넣어두어라. 들키지 않게. 몸종이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복순이가 길동이와 길보기를 안고 잠든 사이 거적 밑에 은장도를 밀어 넣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 씨가 안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은장도가 없어졌다. 도둑이야. 대감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모여들었고 민 씨는 눈물까지 짜내며 소리쳤지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은장도란 말이다. 당장 찾아내라.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의 처소를 하나하나 뒤졌지요. 복순이의 거적 밑에서 은장도가 나왔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민 씨가 차가운 눈으로 복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올라갔지요. 도둑년이 할 말은 다 똑같구나. 관하로 끌고 가라. 복순이가 끌려간 곳은 한양 포도청이었습니다. 포졸 둘이 복순이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지요. 복순이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대감댁 대문 앞에 길동이와 길보기가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포도청에 도착하자마자 복순이는 마당에 끌어앉혀졌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지요. 포도청 관리가 복순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대감댁 은장도를 훔친 것이 사실이냐? 복순이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거적 밑에서 나왔는데 훔치지 않았다. 곤장 10대.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첫 대에 복순이의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요. 두 번째 대가 내려오자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순이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대가 끝났을 때 복순이의 치마 뒤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인정하겠느냐? 복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혀를 찼습니다. 고집도 세다. 옥에 가두어라.
자백할 때까지 밥도 주지 마라. 복순이는 축축하고 어두운 옥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쿵 울렸지요. 바닥은 흙이었고 한쪽 구석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순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곤장 맞은 자리가 쓸리자 이가 딱딱 부딪혔지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길동이와 길복이.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밥을 먹이고 누가 재워주고 있는 것입니까? 복순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시각 대감댁에서는 길동이와 길복이가 대문 앞에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포졸에게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것이었지요. 길동이가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턱이 바들바들 떨려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길복이는 아예 주저앉아서 두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으앙으앙 울음을 터뜨렸지요. 하인들이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하인의 손을 뿌리치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어미를 찾았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어디 갔어? 길동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어무이 돌려줘. 어무이 돌려줘. 길복이가 땅바닥을 구르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사랑채까지 울렸습니다. 대감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무슨 소란인가 싶어 내다본 것이었지요. 두 아이가 대감을 보았습니다. 길동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대감의 도포자락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지요. 길복이도 뒤따라 달려와 대감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대감 어르신, 우리 어무이 살려주세요. 길동이가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무이가 끌려갔어요. 어무이가 도둑이 아닌데요. 길복이가 대감의 바짓가랑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대감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아이가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커다란 눈, 통통한 볼, 벌겋게 부은 코. 나란히 서서 올려다보는 두 얼굴. 대감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이 얼굴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흐릿하게 맴돌던 그 장면. 자기 옆에서 울던 아이의 얼굴. 자기와 똑같이 생겨서 거울을 보는 줄 알았던 그 얼굴. 지금 눈앞에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대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그 장면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옆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의 모습이 이 두 아이의 얼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이 집의 핏줄인가? 내 곁에 있던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였고 어디로 간 것인가? 대감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인을 불러 아이들을 안채로 데려가 먹이고 재우라 하고는 급히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한양 성 밖으로 나갔지요. 대감이 찾아간 곳은 성 밖 작은 마을의 초가집이었습니다. 옛 유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모는 대감이 태어나서부터 8살까지 키워준 여인이었습니다. 대감의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유모만이 대감의 어린 시절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대감이 유모를 찾아간 것은 몇 해 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고 유모가 나왔지요. 유모는 늙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카락은 반 이상 휘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감을 보자 눈이 반짝였지요. 아이고, 도련님. 아니, 대감 어르신. 이게 얼마만이시오. 대감은 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유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유모가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짓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대감은 고개를 들어 유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모는 그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지요. 평생 온화하기만 하던 그 눈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모,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오. 유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무엇을 물으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지요.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핏줄이 맞소. 유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지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유모.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말해 주시오. 나에게도 알 권리가 있소. 유모는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도련님은 이 집 핏줄이 아니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한 번 흔들렸지요. 유모가 이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끊길 듯 가늘었습니다. 30해도 더 된 일이오. 대감 어른과 마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셔서 대를 이을 아이를 찾고 있었소. 내가 직접 나섰지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골 장터에서 아이를 찾았소. 장터 구석에 아이 둘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었는데 둘이 어찌나 똑같이 생겼던지 거울에 비친 줄 알았소. 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부모는 없었소. 버려진 아이들이었지요. 나는 그중 한 아이만 안고 왔소. 이 집에는 아들 하나만 필요했으니까. 유모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한 아이는 장터에 그대로 두고 왔소. 그 아이가 울면서 손을 뻗던 모습을 나는 평생 잊지 못했소. 도련님을 안고 돌아오는 길 내내 울었소.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소. 대감은 두 주먹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만큼 힘을 주고 있었지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오? 유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오. 장터에 남겨두고 온 뒤로는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지직거리며 타들어 가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유모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유모의 손을 한 번 꼭 쥐고는 문을 나섰지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말 위에 올라 고삐를 잡았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터에 남겨진 아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 울면서 손을 뻗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장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올려다보던 두 아이. 어미를 살려달라고 옷자락을 붙잡던 그 손. 자기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담긴 그 얼굴. 찬모의 남편은 뱃사공이었다고 했습니다. 5해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둘이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대감의 손이 곱비 위에서 떨렸습니다. 설마 그 사내가. 대감은 곱비를 세차게 잡아당겼습니다. 말이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밤길을 달리는 대감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대감은 그날 밤부터 사람을 풀었습니다. 경상도 강가 마을로 보냈습니다. 석주라는 사내에 대해 낱낱이 알아오라 했지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가 있었는지, 어릴 적 기억이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아오라 했습니다. 대감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촛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하루가 이틀 같고 이틀이 열흘 같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보고가 돌아왔지요. 대감은 종이를 펼쳐 든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주. 태어난 곳 불명. 어릴 적 시골 장터를 떠돌다 강가 마을에 흘러들어 부모 없음, 친척 없음, 장터에서 국어를 하며 자랐다는 증언 다수. 뱃사공이 되어 강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며 생계를 이음. 5해 전 비 오는 날 배가 뒤집혀 사망. 아내 복순, 쌍둥이 아들 길동, 길복. 대감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장터를 떠돌던 아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 자기와 같은 장터, 같은 시작. 대감은 하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석주라는 사내의 나이를 확인하였느냐? 하인이 대답했지요. 마을 사람들 증언으로는 돌아가실 때 23이었다 하옵니다. 살아 계셨으면 올해 28이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8. 자기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니, 대감은 33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부모가 올려준 나이였지요. 유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30해도 더 된 일이라 했습니다. 대감이 진짜 태어난 해를 따지면 28이 맞았습니다. 같은 장터, 같은 나이, 부모 없이 떠돌던 아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얼굴. 대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석주가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유모가 자기만 안고 갔을 때 울면서 손을 뻗던 그 아이가 석주였습니다. 자기는 대감댁에서 비단 옷을 입고 글을 배우며 자랐는데 석주는 장터에서 군줄이며 국어를 하다 강가 마을에 흘러들어가 뱃사공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배를 띄워야 했고 아내와 뱃속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대감은 울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말을 준비하여라. 포도청으로 간다. 날이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대감은 말을 몰아 포도청으로 달려갔지요. 포도청 관리가 새벽에 대감이 나타나자 펄쩍 뛰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 이른 시각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어제 이리로 끌려온 여인이 있을 것이다. 찬모로 일하던 여인. 당장 데려와라. 관리가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복순이가 끌려 나왔지요. 복순이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치마는 흙투성이에 피가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풀어져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곤장 맞은 자리가 아직도 쓸려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지요. 포졸에게 반쯤 끌리다시피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보였지요. 또 그 얼굴이었습니다.
석주의 얼굴. 복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감이 복순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도청이 술렁였지요. 관리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 어르신이 참모년 앞에 무릎을 꿇다니. 복순이도 눈이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는 얼굴이었지요. 대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당신의 남편 석주는 내 동생이요. 복순이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숨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나와 석주는 같은 장터에서 태어난 쌍둥이요. 내가 이 집에 거둬지던 날 석주는 장터에 남겨졌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소.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포 무릎이 젖었지요. 석주가 내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 동생의 아내가 내 집에서 밥에 모래를 먹고 맨발로 빨래를 하고 도둑 누명까지 쓴 것이요. 대감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끊어졌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복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눈에서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석주야, 당신에게 형이 있었구나. 당신과 똑같이 생긴 형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당신이 장터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당신의 형은 이 큰 집에서 자라고 있었구나. 복순이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포도청 마당에 복순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5해 동안 참았던 것이 전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은 일어서서 포도청 관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온화하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씌워진 누명은 내 아내 민씨가 꾸민 것이요. 은장도는 민씨의 몸종이 복순의 거정 밑에 넣은 것이요. 이것은 내가 직접 밝혀낼 것이니 이 여인을 당장 풀어주시오. 관리가 후다닥 빗장을 열었습니다. 대감의 기세에 눌려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지요. 대감은 복순이를 부축하여 말에 태우고 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댁 대문이 열리자 길동이와 길보기가 달려 나왔습니다. 어무이. 길동이가 먼저 복순이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길보기가 복순이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순이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두 아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지요. 대감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지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안채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씨가 술을 놓고 있었지요. 대감을 보더니 능글맞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침 진지 차려 놓았는데. 대감은 아무 말 없이 민씨 앞에 섰습니다. 민씨의 웃음이 서서히 굳어졌지요. 대감의 눈빛이 전에 없이 차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꾸민 일을 전부 알고 있소. 민씨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소. 내 출생의 비밀을 쥐고 이 집을 쥐락펴락했소. 복순이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당신이요. 민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직 악이 남아 있었지요.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도둑년을 잡아낸 것뿐이에요. 대감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석주를 죽인 것도 당신이요.
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다 멈춘 것이지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해 전, 비 오는 날, 석주에게 급한 손님을 보낸 것, 상류에서 통나무를 떠내려 보낸 것, 전부 당신 친정아버지가 사람을 시킨 것이지. 석주는 내 쌍둥이 동생이었소. 당신은 내 동생을 죽인 것이요. 민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얼굴이 흙빛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 석주가 죽은 뒤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을 잊었소? 여보, 이제 걱정할 일이 하나 줄었네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소. 이제는 알겠소. 민 씨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었지요. 대감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포도청에 알려라. 안주인 민 씨와 그 친정아버지 민판관을 살인, 교사 혐의로 고하겠다고. 민 씨가 대감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르신.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대감은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방을 나섰지요. 포졸이 왔습니다. 민 씨가 끌려 나갈 때 치마가 마당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은비녀가 빠지고 쪽진 머리가 풀어져 흩어졌지요. 그 꼴이 5해 동안 복순이를 짓밟던 그 위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민판관도 잡혀왔습니다. 석주의 배가 뒤집힌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하나둘 쏟아져 나왔지요. 급한 손님을 사칭하여 석주를 불러낸 자의 증언, 상류에서 통나무를 떠내려 보내라고 지시한 문서, 민판관이 사람을 매수한 기록까지 전부 드러났습니다. 민 씨는 살인 교사방조죄로 중벌을 받았습니다. 민판관은 살인 교사 주모자로 효수형에 처해졌지요. 민 씨 친정의 재산은 전부 환수되었고 대대로 이어오던 민 씨 가문은 그 해를 끝으로 몰락했습니다. 앞에서는 현숙한 척 웃고 뒤에서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그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대감은 복순이와 길동이와 길보기를 안채로 들였습니다. 복순이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찬모입니다. 안채에 들 수 없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저었지요. 당신은 찬모가 아니요. 내 동생의 아내요. 내 조카들의 어머니요. 내 가족이요. 복순이는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길동이와 길보기가 양쪽에서 복순이를 붙잡았지요. 어무이, 울지 마. 길동이가 복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무이, 이제 안 아프지? 길보기가 복순이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복순이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석주의 묘를 찾았습니다. 시신을 건지지 못했으니 묘라 해봐야 강가 마을 뒷산에 돌 하나 세워놓은 것이 전부였지요. 대감은 그 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포가 흙에 묻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지요. 1번, 2번, 3번.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지요. 석주가 매일 배를 띄우던 그 강에서 대감은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형이 늦었다. 미안하다. 강바람이 대감의 등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됐다고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은 돌아와서 석주의 묘를 반듯하게 다시 써 주었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형제의 예를 갖추었지요. 매년 제삿날이면 대감이 직접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길동이와 길복이는 대감 댁에서 자랐습니다. 대감이 두 아이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지요. 아이들은 쑥쑥 커서 의젓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더 이상 맨발로 빨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섞인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5해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한이 이 봄눈 녹듯이 스르르 풀어져 내렸지요. 복순이는 가끔 마루에 앉아 길동이와 길보기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서로 쫓고 쫓기는 모습이 꼭 어린 석주와 대감의 모습 같았지요. 바람이 불면 복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가 마을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석주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날의 바람이었지요. 복순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형이 우리를 거둬주었소. 당신 아들들이 잘 크고 있소. 당신은 그곳에서 편히 쉬시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목숨을 빼앗고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을 짓밟은 자는 결국 제 죄에 제가 무너지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지요. 하늘은 돌고 돌아 잃어버린 핏줄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해주고 사람을 해친 죄는 반드시 10배로 되갚더라고.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